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제사 차례상 앞에서 제가 이 말을 꺼냈을 때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례상에 올리던 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결혼 10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착하게만 살아온 며느리가 왜 명절날 이런 폭탄 선언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름은 이효선, 올해 41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부 반찬 가게 며느리. 저는 3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맏오빠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고 둘째 오빠는 강북에서 제법 규모 있는 학원의 원장님이에요. 막내 오빠는 시내 한복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들이 저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빠들은 제가 26살 때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당시 남편 박영수는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해 보였죠. 오빠들도 저 친구 괜찮아 보인다. 성실하게 일하는 타입이야 라며 적극 추천했어요. 결혼 초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주말에는 장도 같이 봤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결혼 3년 차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해 주셔서 용기를 냈던 거예요. 효선아, 네가 만든 김치 진짜 맛있더라. 좀 만들어서 팔아봐. 나부터 단골할게.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1층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어요. 겉절이, 무생채,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기본 반찬부터 시작했죠. 다행히 동네 입소문이 퍼지면서 장사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달랐어요. 체면 안석에 무슨 반찬 가게야. 차라리 집에서 애들이나 잘 돌보지.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직 여학교 교사 출신이신 시어머니는 늘 우아함과 체면을 강조하셨어요. 며느리가 장사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시누이는 더 심했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됐을 때 시누이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였는데 몇 년 지나면서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시누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올케 언니, 전 이번에 명동에 팝업 스토어 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완전 핫하대요. 근데 올케 언니는 아직도 반찬 가게 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7년 차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그 승진 뒤에는 제 오빠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맏오빠의 건축회사가 남편의 회사와 협력하면서 남편이 그 일의 담당자가 됐던 거예요. 둘째 오빠도 학원을 확장할 때 남편 회사 계열사에 인테리어를 맡기면서 남편을 추천했죠. 덕분에 남편은 회사에서 실적 좋은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여보, 나 이번에 또 계약 성사시켰어. 부장님이 나보고 회사의 기둥이래.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그 계약도 맏오빠가 도와준 건데 남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8년 차 남편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효선아, 이제 회식도 많아지고 접대도 해야 돼. 늦게 들어가는 날 많을 거야.
주말 출근도 잦아졌고 밤늦게 집에 오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향수를 바꿨거든요. 결혼 후 쭉 써오던 향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처음 맡아보는 향이 났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편한 와이셔츠만 입었는데 화려한 넥타이에 명품 벨트를 차기 시작했죠. 여보, 그 넥타이 새로 샀어요? 응.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이제 차장이니까 좀 신경 써야지.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결혼 9년 차 남편은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오빠들이 또 한 번 크게 도와줬습니다. 막내 오빠의 한의원이 남편 회사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맡으면서 남편이 이미지와 위치가 달라지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승진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가 식구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빠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한 번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는 게 어때요? 뭐, 도와줬다니? 내가 실력으로 성과낸 거지. 오빠들이 뭘 도와준 게 있어? 그냥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잖아. 남편의 차가운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효선아,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니까 먼저 자.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 애들 챙기느라 힘들겠지만 좀 참아줘. 요즘 반찬 가게 냄새가 옷에 배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할 수 없어?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남편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일요일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누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신상인데 완전 예쁘죠? 우리 쇼핑몰 매출이 좋아서 하나 샀어요. 주인은 참 잘났어. 딸 덕분에 우리 가문 체면이 서는구나.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효선아, 너도 좀 배워라. 주희처럼 말쑥하게 옷 좀 입고 다니고 맨날 반찬 가게 앞치마만 두르고 있으니 영수가 밖에서 창피해서 어떡하니? 저는 그날 검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봐요. 어머니,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화려하게 입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장사를 그만두라는 거야. 이제 영수도 부장인데 부장 부인이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오빠들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일군 작은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게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의 반찬 가게는 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인터넷으로 뭐라도 해보시지. 저처럼요. 전 처음에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시누이는 자수성가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지역 종합병원의 행정원장이었거든요. 병원 원장의 부인이라는 타이틀로 인맥을 쌓았고 초기 자금도 남편한테서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희 말이 맞아. 효선아, 너도 좀 발전적인 생각을 해봐라. 시어머니까지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반찬 가게는 좀 그렇잖아. 나도 회사에서 부장 부인이 반찬 장사한다고 하면 좀 창피해.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품위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요즘 다른 부장들 부인들은 다 대학원 다니거나 취미생활 하면서 우아하게 지내던데,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도 모두가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요. 2부, 균열의 시작.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의 봄,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산악회 모임이 있어. 토요일 새벽부터 나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또요? 지난주에도 산악회 갔잖아요. 부장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거야.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거 알지?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도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봤는데 주말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나 카페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산악회 가면서 왜 호텔 레스토랑을 가지?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회사 사람들과 식사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인 미숙 아주머니가 가게로 달려오셨습니다. 효선아, 잠깐 나와봐.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효선아, 이거. 내가 봤는데 혹시 영수 씨 여동생이 있니? 아주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던 여동생의 얼굴이 신우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방금 전에 내가 시내 나갔다가 우연히 봤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영수 씨 맞더라고. 그래서 몰래 찍었어. 사진 속 여자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날씬한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효선아, 미안해.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10살, 8살 된 두 아이는 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40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손은 반찬 가게 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젊지도 않았죠. 하지만 전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면서 가게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기로요. 저는 막내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오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요즘 매제 태도가 이상하다 했어.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볼게. 막내 오빠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쪽 인맥이 넓었습니다. 며칠 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효선아, 확실한 것 같아. 매제가 비서실에 있는 계약직 직원이랑 만나고 있대. 이름은 최지혜, 29살이야. 어떻게 알았어?
내 환자 중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다 아는 얘기래. 영수 부장이 그 여자 챙겨주고 다닌다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복사하고 통화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찍어준 사진도 따로 저장했고요. 그리고 흥신소 사람도 고용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일주일 동안 남편을 미행했어요.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건네줬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주 2, 3회 정도 이 여성과 만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 시간 이후나 주말에 만나며 호텔을 자주 이용합니다. 보고서에는 남편과 최지혜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10번도 넘게 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승산 있는 싸움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증거를 모으는 와중에 막내 오빠한테서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효선아, 이거 혹시 관심 있을까 싶어서 알려주는 건데. 너네 시누이 남편 있잖아. 그 사람도 바람 피우는 것 같아. 헉, 정말? 응. 한의원에 병원 간호사들이 자주 와. 그 중에 종합병원 다니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들었어. 너 시누이 남편이 간호사 출신 여자랑 따로 만나고 있대. 그 여자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오빠?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더 충격적인 건 그 원장이 병원 돈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쏟아붓고 있대. 명품 가방도 사주고 강남의 작은 원룸도 얻어줬다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시누이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오빠, 그 정보 확실해? 확실해. 내가 그 간호사한테 직접 들었어. 사진도 있대. 필요하면 얘기해. 저는 이 고급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제사다. 제사 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정리하자. 제사까지는 2달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는 물론이고 시누이 남편의 비리 정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둘째 오빠가 아는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상간녀 소송까지 모두 승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3부. 가족 제사의 복수. 제사 당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차례상 음식도 준비해 갔어요. 송편, 나물, 전, 갈비찜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효선이가 이번에도 음식 많이 준비했네. 그래도 맛은 괜찮아. 시어머니는 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칭찬 반, 깎아내림 반이셨습니다. 시누이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언니, 전 이번에 한복도 맞춤으로 했어요. 우리 쇼핑몰에서 한복 라인도 시작했거든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렇구나, 예쁘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차례를 지낸 후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부부, 그리고 저까지. 아이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식사 시작할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려는 순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오늘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이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효선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보, 아니 영수 씨. 당신 최지혜라는 여자 알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비서실 계약직 직원이죠. 29살. 당신이 석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상위에 펼쳤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영수야, 이게 정말이냐? 아버지, 저는 남편은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그래서 이혼한다고요? 남자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서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제사날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 어떡해요? 실수요? 석 달 동안 주 2, 3회씩 만난 게 실수인가요? 그래도요. 언니 나이가 벌써 40인데 이혼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애 둘 딸린 이혼녀가 재혼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계속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언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반찬 가게에서 일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빠는 부장인데 부장 부인답게 살지도 못하고 남자가 밖에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희 씨, 그렇게 남편 관리를 잘했으면 주희 씨 남편은 왜 석 달 전부터 전직 간호사 출신 여자랑 따로 살림을 차렸을까요? 뭐라고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희 씨 남편 정진우 씨 말이에요. 병원 돈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강남 원룸도 얻어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있던데요. 병원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래요. 거짓말, 언니가 무슨 근거로. 신우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여기 있어요. 우리 막내 오빠 한의원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자주 와요. 그중 한 명이 정진우 원장이 내연녀와 만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대요. 사진도 있고요. 저는 신우이 남편이 낯선 여자와 병원 앞에서 찍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막내 오빠가 그 간호사한테서 받아온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지난달에 찍힌 거예요. 병원 원장님이 점심시간에 이 여자를 만나서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신우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정말이야? 신우이 남편 정진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주희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지금 바람 피운 거 맞잖아.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니네 둘 다 바람을 피웠어? 이게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그때 신우이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바람 피웠어.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맨날 명품 사달라, 해외여행 가자,
쇼핑몰에 돈 더 투자하자. 그러는 바람에 나 빚만 잔뜩 졌어. 병원 돈까지 빼돌려야 했다고. 뭐? 빚? 당신 나한테 돈 여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당신 허영심 채워주느라 나 파산 직전이라고. 나 이제 못 살겠어. 정진우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올케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이러는 거야. 오빠가 좀 말려줘. 신우이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좀 전에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아가씨, 이혼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저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다시 차분하게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다음 주에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예요. 효선아, 제발 우리 집안 생각 좀 해라. 가문의 체면이. 체면이요? 그동안 저한테 체면 생각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반찬 가게 하지 말라고, 부장 부인답게 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항상 저를 무시했죠. 반찬 가게 며느리라고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남편은 제 오빠들 덕분에 승진했으면서 모든 걸 본인 실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부끄러워했죠.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갈 겁니다. 영수 씨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효선아, 잠깐만.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때. 이제 남남이야. 저는 안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응, 우리 이제 할머니 댁에 안 올 거야. 엄마랑 같이 살 거지? 네. 아이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시댁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맨날 잔소리만 하셨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도 이혼, 딸도 이혼. 우리 가문이 망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심은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오빠들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북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맏오빠가 이사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생활비를 쥐어줬고 막내 오빠는 아이들 학원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오빠들 고마워.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어. 반찬 가게도 있고. 아니야, 당분간은 우리가 도와줄게. 소송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안정시켜야 하잖아. 오빠들의 도움으로 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명확했고 상간녀인 최지혜도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피고 박영수는 원고 2호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할 것.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할 것.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효선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늦었어. 당신은 내가 반찬 가게 한다고 부끄러워했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이 부끄러워. 이혼 후 남편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빠들이 남편 회사에 연락해서 남편이 저지른 비리를 고발한 거예요.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하지는 않았지만 허위 실적 보고와 접대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박영수 부장, 회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업계에서 처가 덕에 승진했다가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했대요. 연봉도 예전의 절반밖에 안 됐죠. 양육비 150만 원을 보내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양육비 좀 줄여줄 수 없을까? 지금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안 돼. 법원 판결대로 보내. 안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갈 거야. 제발 효선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월세도 못 낼 지경이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외도했을 때 이런 결말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이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신우이 남편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병원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났어요. 결국 병원에서 해고당했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한테서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동안 쌓인 빚이 너무 많았어요. 쇼핑몰도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쇼핑몰 운영자 남편 횡령 사건에 연루.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면서 신우이의 쇼핑몰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어요. 고객들이 떠나갔고 결국 쇼핑몰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효선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다 이혼하고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효선아, 제발 영수한테 다시 돌아와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어머니,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반찬 가게 한다고 얼마나 무시하셨는지. 그건 내가 잘못했어. 효선이 네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효선아, 나다. 네, 아버님.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사과하시니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아. 효선아,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영수가 바보같이 굴었지.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시아버지와의 통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신 것 같았어요. 4부. 반찬 가게의 성공. 이혼 후 저는 반찬 가게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응원해 줬어요. 엄마가 만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가 반찬 가게 사장님이라고. 아이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도 저희 듬직한 오빠들의 도움과 제 노력으로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도 3명 고용했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했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국에 배송하기 시작한 거죠. 고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가끔 명절 차례상에서 이혼을 선언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무서웠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반찬 가게 한다고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능력 있는 사장이 됐습니다. 시댁과 남편이 부끄러워했던 그 일로 성공한 거예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졌고 저는 행복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들이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반찬 가게 며느리였던 이호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더 많은 곳에 맛있는 반찬을 전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가 10년간의 여정에서 배운 가장 공평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호선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